자, 여러분들은 지금 새날의 세계로 오셨습니다. 자, 뭐 장마철이어서 비가 오락가락 했다가 날씨가 밝았다 이럴 때는 필수적으로 우산을 챙겨야 되는데 우산 갖고 다니다가 낭비 보는 경우 있죠. 저는 꼭 갖고 다닙니다. 네. 예전에 진짜 제가 막 밖에 돌아다니고 이럴 때는 해가 쨍쨍한 날도 우산을 무조건 갖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남자들이 이 겉돈 쓰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라이터 사는 거하고 우산 사는 거라고 미리 준비를 안 해가지고 자 그러다 보면 집에 라이터가 한 20개씩 막 있고 막 그랬어요. 자 알겠습니다. 이 세 분과 함께 자 시작합니다. 자 팟캐스트 최초의 오직 옴부즈맨만을 위한 프로그램 새날 한라인 108번내 108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볼메 임지님. 안녕하세요. 볼메 임지입니다. 순서 바꾸니까 당황스럽죠. 예상을 많이 깨줘야 돼. 네. 자, 그 다음에 커트님. 안녕하세요. 커트입니다. 네. 사실상 한라인의 사실상의 선장님이시죠. 우리 정명숙님. 예. 안녕하세요. 정명숙입니다. 네, 이 모든 구성을 정명숙님이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책임이 없습니다. 네,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네. 참. 네. 자, 이 세 분과 함께 새날 한라인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슈 아닌 이슈 시간인데요. 오늘 또 세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첫 번째, 이 청소기 관리 서비스 할 때 무릎 꿇고 한다고요? 네, 그래서 기업들이 그 고객 만족을 넘어서서 고객 감동을 위한 어떤 서비스를 많이 하고 강조를 하는데 이번에 어느 그 전자 회사에서 새로운 이제 뭐 무선 청소기를 만들어서 팔게 되는데 그것을 서비스를 담당하는 그 매니저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매뉴얼을 있잖아요. 그걸 이제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이제 교육을 하는데 보니까 그 고객의 집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 작업을 하도록 일종의 권고하는 그런 동영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 고객들의 마음에 들게끔 하는 거는 맞지만 그렇게까지 어떤 감정을 상하게 하고 또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러한 서비스를 보이라고 하는 태도는 도저히 용납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저 어디 식당에 가도요 너무 과하게 서비스하면 불편하던데. 네, 저도 예전에 저희 동네에 미용실이 들어왔는데 가봤더니요. 전 직원들이 들어갈 때마다 인사하고 와서 무릎을 꿇고 뭘 원하시느냐고 물어보고 하니까요. 너무 부담스럽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뭐든지 적절한 선에서 하는 것이 맞지 이게 뭐 고객의 입장에서도 이거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뭐 주종 관계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업들이 그 서비스 마인드는 좋지만 정도껏 했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너무 과하면 이 편할 리가 없어요. 고객이 마음이 불편하면 그게 서비스가 아니죠.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금 뭐 코로나 불황이네 뭐네 하는데 외제 수입차 그것도 고가 판매가 급증한다는 뭐 이런 보도도 있네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에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고 과연 이 피해를 사회에 어떤 계층이 더 많이 떠안는가 이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떠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보던 중에 뭐 이런 기사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코로나 불황에도 고급 수입차 시장은 뭐 70% 이상 급증했다라는 뉴스가 조금 잘못된 소식이기를 바라면서 코로나 이후로 세상이 바뀐다고 하는데 이 바뀌는 세상이 빈부가 더 커져서는 안 되겠죠. 네, 그런 희망을 섞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려워지면 경제가 어려워지면 서민들만 힘든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재난지원금의 논란이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국회가 잘 안 열리는 것도 사실은 본인들이 절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채택된 이슈 아닌 이슈는 70대 란제리 모델. 네, 우리나라는 아니고요. 캐나다 얘긴데 캐나다의 란제리 브랜드 닉스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50대 이상의 모델만을 모집을 했대요. 그래서 70대까지 응모를 해서 총 500명 이상이 지원을 했다고 하고요. 실제 이분들이 란제리를 입고 있는 모습이 지금 뭐 사이트나 유튜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업자이자 CEO가 했던 말이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일정 나이가 넘어가면 사회에서는 그 나이
나이대 여성이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한다. 모든 나이대의 여성이 아름답고 대접을 받을 만하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란제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옷 광고나 이런 거에서 좀 확대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해서 이걸 제가 채택한 이유가 너무 당연한 건데도 네. 우리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은 네. 이런 느낌이에요. 한국에서도 뭐 시니어 모델이라고 해서 있는데 그리고 뭐 아줌마분들 좀 나이가 있는 중년 여성분들도 모델이라고 있긴 한데 그거는 여기랑은 좀 다른 게 나이가 들었지만 내가 젊음을 유지하고 있다. 20대랑 똑같아. 뭐 이거를 보여주는 건데 여기는 좀 안 그런 것 같아서 되게 신선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기존의 어떤 우리가 모델들을 보게 되면 또 잡지나 이런 데 나오는 건 거의 다 이렇게 그 거쳐서 나오는 거잖아요. 포토샵이라고 하나?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적인 모델들을 우리가 보고 거기에 못 미쳐서 괴로워하고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그냥 제 편한 대로 살고. 정명숙님이세요. 네. 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좀 많이 네 이제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식의 어떤 경향이 주를 이루게 된다고 하면은 자신이 어떤 모습이든지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은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젊으면 선이고 뭐 늙으면 악이다 이런 구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제 그렇게 워낙 오랜 시간 동안 문화가 젖어 있다 보니까 특정 연령대가 지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소외된다고 받아들이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부분들 70대 분들은 60대 분들은 속옷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 모델이 다 젊은 사람들이 하면 그것도 좀 이상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어쨌건 70대 란제리 모델 아주 흥미롭고 뭔가 대단히 긍정적인 뭐 그런 게 아니었나 싶고요. 나이 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늙어버린 어떤 육체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다른 한편에서 보면 육체는 늙었지만 정신은 훨씬 더 이렇게 세련되고 성숙하고 이런 것들도 좀 부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70대 란제리 모델 저도 한번 도전! 내가 농담으로 내 나이가 70이라고 그랬더니 믿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진짜요? 동안이시라고. 그 웃자고 하는데 네. 이분들이 너무 착해요. 그래가지고 말을 믿는 거예요. 참 그런 생각들은 가끔씩 해봤어요. 근데 목소리 그때 내셨었잖아요. 그 노인분들 목소리. 내가 언제? 명숙이 내가 언제? 겁나 화가 나는구만. 네. 출발! 자, 다음에요. 다음에 이메일 왔습니다. 네, 이준봉님 이메일입니다. 대북 전단으로 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때를 틈타 강경일변도의 목소리들이 튀어나옵니다. 하나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전쟁이라도 할까요? 전단 하나 날린 거 가지고 무슨 전쟁이냐고요? 맞습니다. 희박한 가능성이겠죠. 그러나 당신들이 아무 생각 없이 날린 전단으로 정작 고통을 받는 건 우리 국민들입니다. 표현의 자유라고요? 표현의 자유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해야 한다는 거 모릅니까? 그것도 모르면서 표현의 자유를 들먹이는 겁니까? 당신 옆집에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밤낮 없이 확성기로 떠들어대면 당신은 가만히 있을 겁니까? 지금 당신들이 하는 짓이 딱 그 꼴입니다. 그리고 이 틈에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겠다고 승냥이처럼 떠들어대는 놈들. 저쪽이 이랬으니까 우리는 저래야 한다 떠드는 놈들. 그래서 북한이 확성기 재설치했으니까 우리는 전단 날리고 저쪽이 전단 날리면 우리는 총 쏘고 저쪽이 고사포 쏘면 우리는 대포 쏘고 그래서 전쟁이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전쟁하면 당신들이 제일 먼저 앞장서서 싸울 겁니까? 무슨 목사 말처럼 우리나라 국민 한 명당 북한 주민 한 명씩 끌어안고 죽을 겁니까? 농계예요? 거듭 말하지만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모자거리로 있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나이를 먹었으면 그동안 살아온 경험으로 서울대를 나왔으면 책 공부만 하지 말고 인생 공부도 좀 하고 기자면 기자답게 남이 하는 말 받아쓰지만 말고 발로 뛰면서 취재도 좀 하고 국회의원이면 탈북자든 아니든 지금은 국회의원이니까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좀 생각해보고
검찰총장이면 총장답게 오직 검찰과 내 주변의 안녕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를 보면서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뒷거리지 말고 기왕에 달려있는 머리로 생각이라는 걸 좀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란 말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햇볕 정책이 이제야 조금씩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물 주고 보살펴 주지는 못할 망정 군합발로 집밥 짜고요.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혹시 토착 외구인가요? 예. 네. 야, 시원해요. 이분 항상 그걸 보내주시는 거 보면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뭐 금요일 날 이제 뭐 탈북단체 압색하고 그러는데 충격적이게도 사무실이 강남에 있더라고요. 그럼 그 세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부담하는지도 되게 궁금하고, 그러니까 확실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어떤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대국민 사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신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짓거리들을 하면서도 마치 어마어마한 표현의 자유를 지금 하는 것처럼, 북한을 개방하게 하는 것처럼. 근데 여기 선동돼서 또 찬성하는 분들이 있고 후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결국에는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한테는 안전이 위협으로 돌아온다는 거, 이분 말씀처럼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집 앞에서 확성기 들어대고 있으면 그거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자유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탈북하셨기 때문에 더, 이분들이 탈북을 했기 때문에 더 모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 억압돼 있다가 모든 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자유가 아니라 사실은 자율이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자, 알겠습니다. 이준봉님, 늘 좋은 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브라이언 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주 브리즈번에 거주하는 브라이언 한이라고 합니다. 새날 팬이고요. 거의 모든 컨텐츠를 빠짐없이 보고 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새날 스태프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몸은 비록 외국에 있지만 한국이 잘 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메일을 드린 이유는 롯본기 김교수라는 유튜버를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저와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분이지만 그분의 깊이 있는 일본 관련 컨텐츠를 보면서 도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찌라시의 중국 이야기하고 비슷한 컨셉으로 롯본기 김교수의 일본 이야기라는 타이틀로 일본 뉴스를 심도 있게 전하는 코너를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일본인들이 어떤 민족인지에 대해서도 그분이 일본에 거주하면서 몸소 겪으신 일들을 바탕으로 자세히 이야기를 나아가는 것도 좋은 컨텐츠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요즘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뉴스를 보기가 힘들어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도 좋은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튜브에서 그분의 컨텐츠를 한번 보시고 괜찮다고 생각되시면 새로운 컨텐츠로 새날에 추가해 보시는 것은 어떨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제 제안이 어려우시다면 최소한 새날만의 특별한 인터뷰에라도 출연을 시켜서 좀 말씀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수님이 일본을 까는 컨텐츠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한 마음으로 그분의 허락도 없이 이렇게 메일을 드립니다. 부디 저의 요청을 잘 참조하셔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호주 브리즈번에서 브라이언 한드림. 예, 그래서 제가 이 롯본기, 그 롯데 할 때 롯이에요. 일본 지명이죠, 롯본기가. 롯본기 김교수 이 채널을 한번 들어가 봤어요. 구독자도 꽤 많습니다. 19만 5천 명 정도 되고. 근데 이제 일본에 대해서 이 호사카 유지 교수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분은 이제 이 방송하시는 거 보면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본의 사실은 그 민낯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분이신데, 연락이 닿을 수 있다면 이분과 함께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이쪽에 그 소위 말하는 매니아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일단 롯본기 김 교수님 이 채널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 보시고 뭐 마음에 드시면은 구독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이렇게 연락처를 알아서 뭔가 해야 되는 어떤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제 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계속 가시죠. 네, 윤영식님 메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식이라고 합니다. 푸른나무님, 커투님, 정명숙님, 볼메임지님, 많은 시간 할애해서 제 글 읽어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푸른나무님과 야수님은 남자답고 강한 이미지여서 제 사연을 들으면 일단 뭐든지 행동하라고 조언해 주실 줄 알았는데 뜻밖이었습니다.
거기다 고료까지 챙겨주신다는 부분에선 정말 놀랐습니다. 병은 자랑해야 낫는다고 하는데 오랜 시간을 혼자 끙끙 앓으며 지냈습니다. 지하를 떠나보내고 경황 없는 와중에 메일을 보내게 되었고 괜한 짓을 한 건 아닌가 후회도 했었지만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사실에 또 격려를 받고 나니 큰 힘이 되네요. 앞으로 책도 읽고 조언해 주신 것들 행동으로 옮기면서 변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모습들 종종 메일을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몇 줄 안 되는 글에 너무 큰 돈을 주시네요. 많은 시간 할애해서 매일 읽어주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도 정말 큰 힘이 되는데 이렇게 일부러 도움까지 주시고 푸른나무님, 커투님, 정명숙님, 볼메임지님 그리고 새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또 댓글 남겨주신 분들도 감사드려요. 볼메임지님 책 잘 받았습니다. 그동안 책을 사지도 읽지도 않았고 이벤트 응모할 때도 책은 지나쳤었는데 누군가에게 책을 받는다는 게 참 기분이 좋네요. 작가의 사인까지 받으신 책이라 더 의미 있고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저자 소개부터 꼼꼼하게 다 읽을게요. 감사합니다. 지난주죠? 지난주네. 지난주. 그 은둔용 외톨이라고 자기 사연 올려주신 분이었는데, 저는 이런 공감력이 좀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옴짝달싹 못할 때 제가 느꼈던 감정은 뭐였냐면 누군가 나 좀 잡아주면 좋겠다. 이런 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미력 하나마 뭔가 이분에게 좀 손을 한번 내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뭐 작지만 뭐 이렇게 많다 그러셨는데 작지만 원고료 이게 우리 방송에서는 원고료까지 줄 수 있는 여력은 사실 안 되는데 이분한테는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좀 보내드렸고 볼메 임지님도 책 저자 사인 있는 책을 직접 보내주셨다고. 네. 책 아깝지 않았어요? 아니 책은 필요한 사람한테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네. 임진님이 주로 이렇게 또 좋은 책들을 주변에 좀 많이 나누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런 훌륭한. 네, 되게 훌륭하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영식님, 뭐 힘내는 말씀 안 드리고요. 결국 깨고 나오는 건 본인이실 테니까 좀 뭐랄까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댓글로 가겠습니다. 보수 파괴님, 미통당 이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굴러먹은 놈들인지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은 국정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겠다고 한다. 이게 무슨 개 풀 뜯어먹는 소린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아무런 책임지지 않으려면 국회의원 사퇴해라. 아무것도 안 하고 책임도 안 지면 너희들이나 나나 뭐가 다른데 국회의원 임무는 철저히 해라. 세비 타먹으려면 오죽하면 법사위원장을 너희에게 못 맡기겠냐. 이명희님, 부의장 하기 싫은 정진석, 한마디로 웃기네. 미통당이 하는 일 하나도 마음에 안 든다. 법사위 절대 미통당 안 줄 텐데 계속 딴지 부리네. 민주당은 앞만 보고 국민 보고 국가 위에 꿋꿋하고 단호하게 나가세요. 김초니아님, 내가 닭을 키우고 있는데 닭 이름이 미움 박힌 통통닭이에요. 비록 작지만 올여름 초복 때는 삼계탕 해먹어 버리려고요. 하도 싸부작대고 헤비 싸서 아무데나 똥 싸고 초복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삶고 지지고 볶아서 술안주에 버릴랍니다. 강병환님, 민족주의 없는 보수가 우리나라에는 존재한다. 최소한 히틀러도 민족주의는 갖고 있던 자인데 반공으로 정권을 잡던 자들이 무슨 보수당인가. 근본적으로 재벌 해체해야 미통당 쓰레기 언론이 사라진다. 예, 뭐 긴 논평은 필요 없고요. 미통닭 이야기였습니다. 네. 계속하시죠. 네, JWS2121님. 일단 한동훈의 가족과 그의 친인척, 지인들부터 털어봐야 합니다. 털면 뭐든 하나 나오겠죠. 원래 수사라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 조사하다 보면 나오는 거죠. 윤석열 검찰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야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한 거 아닙니까?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잖아요. 김철님, 윤석열님 얼굴에 철판 깔고 공무원 생활 하십니까? 무은지형, 은혜를 원수로 갚으신 당신은 참 아름답습니다. 장모님이 이상하게 번 돈 다 어디로 갔나요? 뻔한 것이죠. 자식들에게 보냈나요? 사건이 이와 같으면 부끄러운 일이지요.
이윤혜님, 윤 씨는 사퇴로 가면 안 되죠. 정관 예우에 대통령 안에 어쩌네 하는 꼴 못 봅니다. 탈탈 털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해야 합니다. 지은 악행이 얼만데 사퇴를 해요. 오정민님, 주범은 윤석열이다. 한동훈과 이동재는 주범 지시에 따르는 종범이며 쫄개들이다. 측근 보호가 아니라 석열이 범죄를 은폐하려고 하는 짓이다. 나쁜 공무원 놈들, 세금이 아깝다. 사랑 사람 3님, 윤 총장 측근을 감싸면 감쌀수록 자신의 손발이 다 잘려나가는 것을 직접 목도할 것이며 반대하는 조직의 자존심이 갈기갈기 찢기리라.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잘리기를 바라고 잘리는 순간 정치에 나아가 대선에 도전할 생각이나 그 누구도 자르지 않고 임기를 다 채우면 본인의 무능함을 만천하에 알려서 스스로 자멸할 것이다. 예, 윤석열 이 사람에 대한 많은 분들의 생각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국 장관 수사하듯이 반대쪽도 수사할 수 있는 용기였다면 이렇게까지 화가 나지는 않을 텐데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한쪽으로 편향된 수사를 하면서 그게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는요. 살아있는 기득권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기득권. 정권 바뀐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런 상황이 있고 채널A 사건 같은 경우는 이 정황이나 어떤 흐름상 검찰은 유시민 장관이 불편했단 말이에요. 유시민 장관에게 입을 닫게 할 용도로 만약에 유시민 장관의 비리를 털어서 아울러 이게 이제 총선까지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드러났던 그 녹취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한동훈과 이동재 기자 사이에 서로 친분이 있는 걸 확실하잖아요. 통화한 적도 있고. 더군다나 이동재 기자는 자신의 핸드폰과 노트북 등을 다 이제 초기화시킴으로써 증거를 지워나갔단 말이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한동훈은 독단적으로 이 행위에 그러니까 가담했을까? 물론 한동훈이 이동재와 사이에 이게 확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증거는 없는 거예요. 지금 증거가 지워졌기 때문에. 근데 통화한 내력도 밝혀진 것들이 있고요. 이런 저런 상황들에 윤석열은 정말 몰랐을까? 단순하게 측근이기 때문에 보호하는 걸까? 뭐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윤석열이 조금이라도 그걸 알고도 묵인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이건 검찰총장의 문제가 아니고 구속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자기 임명권자의 등에 칼을 박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분노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뭐 검찰총장이 임명해줬으니까 문 대통령한테 충성을 다하라 이런 건 아닙니다. 문 대통령도 그거 싫어할 거예요. 그걸 원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비열한 사람은 없다고 일단 봐요. 인간적인 도리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자, 계속 가시죠. 손일선님, 윤등은 절대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겁니다. 일단 검사 특유의 아집에 지금 물러나면 여태 버틴 의미도 없으니 차라리 끌려 내려가는 희생자 모습으로 언론과 야당, 안초딩 같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위해 소리 지를 수 있게 할 것 같아요. 이제는 아예 까놓고 막 나가고 있는데 끌려 나가기 전에 다 부수고 나갈 것처럼 발악을 하고 있네요. 박다혜님, 프랑스 대혁명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을 쳐야 되는 겁니다. 이겨야 신분혁명으로 가는 겁니다. 신발끈 목장님, 한명숙 총리건, 한명숙 총리건, 김경수 도지사건, 유시민 이사장건, 윤 총장 장모건, 여러분은 국민의 능욕하는 검사란의 이름의 양아치들을 보고 계십니다. 박뜻대로님, 참 검사라는 직업을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더럽고 추잡할 줄이야. 내랑카이 77님,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올려 검찰청장과 같게 한다? 이건 좀 반대인데요. 검찰총장이 장관급이라서 법무부 장관 지시 무시하잖아요. 검찰청장, 경찰청장 모두 차관급으로 낮춰서 맞춰야 하는 거 아닐지. 예, 이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입법, 행정, 사법을 같이 비중을 맞추려다 보니까 과도하게 일단 사법부의 그 판사들의 직급이 높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보면 사법부도 장관급들이 막 몇십 명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행정부에 속해 있는 검찰이 직급이 너무 낮으면 서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검찰청장의 직급을 내리는 것보다 경찰청장의 직급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 나름 내부적인 그런 이유가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려보고 이 심정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자, 계속 하시죠. NGL님,
김경수 지사님 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특검 보고서 조작에 대한 강한 의문입니다. 식당 측에서는 배달이었다고 몇 번을 말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특검 보고서에는 식당에서 먹었다고 썼는지, 이건 또 다른 증언 조작이 아닌지 짙은 의심이 듭니다. 이 부분을 널리 알려서 특검의 검은 속내를 드러내야 합니다. 허익범 특검단을 특검해야 할 일이 아닌지요. 김정식님,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면요, 경찰과 검찰 공권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니,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안 해도 되는, 하지 않아도 되는, 특히 정치권의 고소, 고발, 남발은 심각한 공권력의 낭비입니다. 즉, 우리 세금이라는 것이죠. 고소, 고발하고 무죄 나는 것, 세 번째 이후에는 그 비용을 고소, 고발자에게 전가했으면 좋겠습니다. 프리센트 네온님, 거짓이 거짓임을 알면서 그것을 참이라 하고 죄가 죄임을 알면서 그것을 무죄라고 말하며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집단으로 공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 쪽에 썩은 살은 나 스스로 정당화할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내 쪽에서 먼저 도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의 장점은 비난할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하고, 죄가 있는 자는 너나 상관없이 공평하게 처벌받는 것이 바른 사회입니다. 예, 좋은 말씀이시네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네, 노재환님, 삐라 뿌리면 벌금 세게 내도록 하고 손해배상 청구해야 자기들 잘못을 알 겁니다. 이번에 북에서 폭파한 건물도 손해배상해야 합니다. 자유에는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김희수님, 북한은 찍소리하고 못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종전협정을 하고 평화협정과 상호 불가침과 외침이 있을 때 상호 방위 협정을 맺어야 할 대상입니다. 또한 평화 통일을 해야 할 상대인 거죠. 포네빌라인님, 정세현 민주평통 부주석이 하셔야죠. 이렇게 비상 상황까지 왔는데 장관 경험이 있는 분으로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 맡기셔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한 분밖에 없어요. 하이테크 강님, 정세현 부위원장이 1년만 통일부 이끌어 주시고 임종석과 이인영이 참여해서 1년 후에 두 분 중 한 분이 장관하면 되겠어요. 피에르 김님, 기존에 경직된 통일 외교 안보 라인의 관료들로는 미국 정부 네오콘과 워킹 그룹들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남북 경협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의 여론을 무기로 미국 정부를 설득해서 실질적인 결과물을 만들려면 정세현 전 장관이 적임자입니다. 정세현, 주진영, 항희석 세 분의 대담 영상을 봅시다. 예, 정세현 전 장관에 대한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 이분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게 이제 살아오신 삶에 대한 경륜이라고 보는데 상대의 입장에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가끔씩은 어떤 급 이런 게 있거든요. 아, 내가 지금 장관한 지가 언젠데 이 나이 먹어서 하리? 뭐 이런 분위기가 사실 없는 것도 아닌데 이럴 때는 진짜 어르신들의, 오죽했으면 한반도 현인이라는 별명이 있겠습니까? 이런 분들의 어떤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 자기 라인 없는 교수 출신이 할 수 있는 한계. 전 통일부 장관이 이제 못했다 이런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 말하면 내가 그 이야기 듣고 충격 먹었는데, 남북 정상 등이 만날 때 통일부 장관이, 지현 통일부 장관이 이 북한 당국자들과 얼굴을 대면한 적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약간 소외된 느낌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좀 힘이 센 분이 가셔가지고 일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이 있는 거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노무현 없는 노무현 시대님, 일본이 계속 방해했다는 것이 드러나는군요. 일본과 화해하자고 하는 보수 참칭하는 수구 꼴통들에게 영화 대부의 명대사를 전한다. 나의 장례식 때 적과 화해를 주선하는 자가 배신자다. 야, 훌륭하다. 경렬님, 약속을 깨는 나라가 어디인지는 극명해졌죠. 북이 아닌 미국이라는 거. 현상 유지를 하면서 무기 팔아먹으려는 미국.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미통당 등. 미국인 볼턴은 남북한이 전쟁을 하면 무기를 왕창 팔아먹으려 하고 일본도 같은 입장이라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써니 최님, 주권국가의 주권까지 감나라 배나라 하는 한미 워킹그룹 해체하라. 평화를 이루려는 대통령을 시해하려는 미국 무기장사들의 로비를 받는 정치인들은 물러가라. 미국은 약속대로 종전선언해야 한다. 남북평화 가로막는 국회 입성 태영호, 지성호를 제명하라.
가스총님, 참모진, 외교, 통일부 등에게 뭐라고 할 것도 없다. 한미관계 등을 생각해보면 결국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역사적 결단만이 필요할 뿐이다. 미국이 시비 걸면 시민단체가 주도하고 시민들이 다시 들고 일어나 미국의 딴지에 대해 촛불대회도 해야 한다. 예, 제가 요즘에 국면을 보면서 느낀 거, 미국의 힘은 굉장하구나. 우리는 막 이제 겉으로 벌어지는 모습 보면서 금방 막 휴전선이라도 없어질 것 같은 이런 환상을 가졌던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면서 국민들이 봐라, 북한 저런 거 하나도 안 변했다, 이렇게, 그건 프레임일 뿐이고요.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 비핵화라든지 한반도 평화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달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문 대통령 입장에서도 뭔가 지금 조치를 준비하고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우리 국민들이 많이 지지를 보내줘야 됩니다. 평화는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쪽의 극우 세력들은 그렇잖아요.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뭐 통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모 목사가 그랬잖아요. 국민들 한 명씩 끌어안고 죽으면 된다. 이런 바보 같은. 네. 그러니까 진짜 위대한 지도자는 전쟁에 이기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어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설사 우리가 이기는 전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쪽 피해자가 만만치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런 말씀 드리고, 자, 계속 가겠습니다. 최연수님, 기로녹 할머니 돈은 양아들 목사가 돈을 다 챙겼다. 철저하게 조사하라. 곽상도 헛다리 잡고 다니는 짓은 옛날 강기훈 대필 사건으로 몰아갈 때 김기춘이랑 무고한 국민들을 피해자로 만들 때가 너희들 세상이었지. 지금 세상이 바뀐 것도 모르고 나대다가 쇠고랑 찰 수 있다. 제이킴님, 정말 검은머리 짐승은 거두지 말라고 한 말이 이런 거였네. 먹여주고 거두어주어 키워놨더니 그 나이 처먹도록 목사라는 놈이 끝까지 자기를 키워준 양엄마를 벗겨먹은 거머리였네. 저런 걸 사람이라고 해야 하나? 그 정도 컸으면 되려 양엄마에게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하며 사는 게 사람이지. 저런 놈에게 설교를 듣는 교인들은 뭘 듣고 배울까? 쯧쯧. 사라 CIUS님, 정의연에 대한 의심과 소문이 날이 갈수록 불어나고 있어요. 가짜뉴스 및 언론에 대한 빠른 대처가 필요하고 증인도 확보해야 할 것 같아요. 저 같은 일반인들은 언뜻 들어보면 정말 이거 뭐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확실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앞잡이들 혼내줘야 합니다. 썰트님, 정의연 사건,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싸움 부추기는 세력과 언론의 작전이 눈에 보인다. 국민들끼리 싸우라는 적폐외구의 더러운 속셈에 속지 말자. 예, 맞습니다. 지금 최근에 일어난 이 논란들 중에 정의연이나 뭐 인천국제공항공사 뭐 이런 걸 보면요, 가짜뉴스가 등장하고 그걸 버젓이 언론이라고 하는 이런 데서 받아 쓰고 그러면서 감정적으로 자극하고 해서 그 많은 정보들 중에는 사실 가짜뉴스가 굉장히 많은 가운데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게 혼재하면서 감정적으로 나빠진 상태가 되다 보면 여론전에서 지는 이 구조거든요. 지금 인천국제공항 이 정규직 비정규직 이 사건에 대해서도요, 기본적으로는 가짜뉴스가 많은 걸 자극해가지고 지금 을과 을끼리 싸움을 벌이는 상태가 됐고, 정의연 관련해서도요, 사실 그 정의연의 후원금 등을 정의연이나 윤미향 의원이 뭘 했다는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다 부었던 거 기억들 하시잖아요. 네. 그중에 대표적인 게 그런 거였을 거예요. 윤미향 개인 계좌로 장례식 조의금 받았다. 근데 알고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 그리고 그래서 개인 계좌로 받아서 개인이 혼자 착복했다가 아니라 대표의 계좌로 받을 수밖에 없는 당연한 당위성과 그 계좌를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 관련해서도 보도해주지 않는 언론들, 이게 지금 또 다른 가짜뉴스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논란으로 가고 있다. 물론 내부적으로 고쳐야 될 점들은 있겠죠. 근데 이게 고쳐야 될 점들은 조그만 부분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짜뉴스가, 잘못된 정보가 자꾸 사람들을 자극하고 있다는 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같은 방송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자, 계속 가시죠.
네, 김경성님. 나 젊었을 적 누군가가 네가 그렇게 현실을 비판한들 달라진 게 뭐가 있었냐고 묻습니다. 어찌 보면 그때 그 시절엔 그렇게 묻는 자들에 대해서 딱히 답을 내릴 순 없었죠. 왜냐고요? 지금도 난리 피우고 있는 언론 때문이었죠. 그런데 60대 중반을 살아온 노인네인 나도 요즘에는 SNS의 정보를 더 신뢰하는데 그나마 이 나라 정치를 이끌어가야 할 한가닥 줄기란 작자들이 내뱉는 그대들에게 충고하노니 국민 무서운 줄 알고 행동하기를. 조 원장님, 이 나라 신문지, 종편, 경제지, 심지어 지방지들까지 태반이 세습 족벌 회사들이다. 그러니 당연히 늘 수구 꼴통적인 사주, 사장, 회장들 눈치만 볼 수밖에 없는 기레기들이 무슨 개혁에 관심이 있겠는가. 가이아 0717님, 전 일본에서 14년째 살고 있는데요. 3일 전에 아사히 TV 보도 스테이션에서 하는 여론조사라고 전화가 왔어요. 저는 유권자도 아닌데 옳았구나 하고 아베 완전 반대, 자민당 전부 반대, 코로나 대책 완전 실패 이런 생각으로 질문에 답했습니다. 저 잘했죠? 예, 잘하셨어요. 잘했는데 네. 메일을 보내실 건 아닌 거지. 왜냐? 이런 식으로 조작됐다는 빌미를 줄 필요는 없죠. 근데 뭐 여론조사에 뭐 1000명, 2000명 중에 한 분인 알겠습니다. 예, 자 계속 가시죠. 키골드님, 노태우 아들의 인터뷰를 듣고 노태우는 육사 11기로 전두환과 함께 군 사조직 하나회 핵심 멤버이며 12.12 쿠데타의 주역이다. 대한민국 13대 대통령으로 선출됐지만 퇴임 후 비자금 사건, 내란 음모죄로 징역 22년 6월, 추징금 2,838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3당 합당의 수혜자 김영삼에 의해 1997년 전두환과 함께 특별사면되었고 2013년 추징금을 완납했다. 시사저널이 2020년 1월 16일 단독으로 노태우의 아들 노재현 영입 검토는 사실이란 당 관계자의 말을 빌어 보도했다. 노재현이 두 차례 광주를 찾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사죄한 것이 역사, 지역 화합의 명분을 준 것이다. 다음 날 이해찬 당대표가 가짜뉴스라며 일축했다. 12.12 쿠데타의 주역으로 정권 잡아 반민주적이며 90년대 짜장면 값이 1,300원일 때 2,838억 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대한민국의 피를 빨아먹고 기생한 것이 노태우다. 과연 노태우는 죗값을 치렀는가? 반민특위 과거사 진상조사회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친일파, 친미파인 수구 세력에 의해 저지당했다. 전두환 노태우는 처벌받지 않았다. 전두환은 뻔뻔하게 반성이 없고 노태우는 시간이 지나 그저 아들의 입을 빌어 립서비스를 할 뿐이다. 사과하면 죽은 사람들이 살아 돌아오나? 반드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목적은 재발 방지에 있다.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단 말이다. 이것이 깨어있는 시민이 돼야 하는 이유다.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똑같은 심정이에요. 당연히 심정인데, 이제 법과 체계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에 와서 노태우 씨를 다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사면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나, 이 상황에서 나도 이렇게 생각해요. 의도로만 본다면 노재현의 반성은 본인의 삶, 앞으로의 삶과도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노재현 씨의 행동을 높게 사는 이유는 의도에 어쨌건 간에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편하고 싶은 욕심일지언정 또는 뭐 정치적 목적 뭐 말하면 노재현이 민주당에 영입돼가지고 국회의원 하고 싶다더라 이언정 이런 것조차도 하지 않는 세력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노재현의 행위에 대해서 나름 칭찬을 하고 있는 거고요. 노태우 뭐의 죄를 뭐 용서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단죄할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고 그나마 다행인 게 추징금을 완납한 사람이고 또 한 놈의 파트너는 아직 추징금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뻔뻔한 거짓말을 하고 다니고 골프 치고 다니면서 요렇게 있기 때문에 상대 비교가 되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노재현 씨를 칭찬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반성하는 사람들이 자주 나와줘야 역사에서 처벌도 부분이냐 처벌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 당사자들이 계속해서 지금 반성을 해줘야만 그 세력이 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자, 계속 가시죠.
이훈님, 하태경이는 김문수를 닮아간다. 그러니 신경 쓰지 마라. 하태경이는 다음, 즉 4년 후에 국회를 떠날 것이다. 걱정 마라. 그 후 김문수와 손잡고 난리 칠 것이다. 제가 봤을 땐 이분은 관종이시니까요. 계속 가겠습니다. DMK님, 정규직은 직업이 아니라 고용계약 조건인데 고용주가 경영에 있어서 필요성 판단으로 특정 업무 파트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무슨 권한으로 태클을 걸고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도서관에서 토익 공부한 사람이라고 무조건 정규직이 되어야 한다고요? 도서관에서 시험 공부하는 노력의 가치가 실제 직업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부가가치와 관련이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 가치가 등가 구조는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알 것인데 내가 머리가 나빠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인성님, 노르웨이 및 유럽도 코로나 대처를 뉴질랜드와 같이 했어요. 국경 폐쇄하고 7주 동안 집콕했으며 회사도 안 가고 집에서 근무했어요. 그러니 관광 사업이 주를 이루는 여기 노르웨이도 경제적 타격과 실업자가 많이 생겼지만 국민들이 잘 따라주고 정부를 신뢰하고 참고 했지요. 이제 서서히 일상으로 복귀하고 있어요. 감염자가 조금씩 매일 나오고 있지만 방역 당국을 믿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늘 새날 방송 들으며 한국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적폐 친일파 매국노 개검 기레기 박멸하자님, 지역화폐는 이재명 지사가 시작해서 은수미 시장이 꽃피우고 확대하고 있다.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없애고 하면서 일을 잘하고 있다. 토착들아, 니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다. 생각도 행동도 못하는 일이다. 계속이요. 네, 수님. 색깔에 색깔을 덧칠하고 덧칠해 검은색이 되어버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이제는 진실을 밝힐 때입니다. 검찰과 사참위는 진실을 밝힐 의지도 없고 권한도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지시하고 보고를 받는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외쳐주십시오. 카라님, 억장이 무너지셨겠지만 세월호 유가족 여러분들 아프지 마세요. 언젠가는. 김경성님, 푸나님, 지난 촛불 집회 때 가슴 가득 이뤄질 수 있다는 희망 하나 마음속 그득 안고 연단에 올라서는 순간 알려지지 않았던 한 여인이 음모와 공작으로 잘 길들여진 이 나라 법 집행자들에 의해 무지막지하고 막무가내식 희생양이 되는 것을 지켜보며 분통의 눈시울을 적시셨죠. 그 트라우마는 지금도 계속이시고 지나온 세월 60대 중반을 살아온 동시대의 연륜을 가진 저를 비롯한 모두의 가슴에 푸나님이 품었던 그 응어리는 동병상련의 마음과 함께 그 뜻은 매 한 가지라는 생각입니다. 수고해 오신 만큼 그 응어리의 풀림은 함께 할 것입니다. 요즘 그 징조가 가슴 한구석 응어리를 자꾸 밀어내고 있죠. 늘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드려요. 종갓나 스타일님, 이 새벽 새날이 일이네요. 너무 좋습니다. 2014년 3월인지 2월인지 그 암흑 같은 시절 첫 방송부터 절 깜놀시킨 새날 참 다들 거침없으셨는데 신비님, 진미님, 찌라시님 그리고 푸나님 그 당시 이분들 잡혀가면 어떡하나 걱정 많이 했는데 온갖 이슈에 선봉에 서서 옳은 길로 이끌어 주셨던 새날 세상이 바뀐 이 순간에도 같은 길을 가는 님들 영원히 응원합니다. 세월호를 비롯해 5.18, 칼기, 천안함 등등 남들이 쉽사리 함께하지 못한 가슴 아픈 역사에 늘 앞장섰던 새날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같이 해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우리만 있었다면 그건 불가능했을 겁니다. 같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자, 오직 공감분 시간입니다. 저는 담배를 혐오하는 사람입니다. 혐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저희 고모부께서 골초시라 고모께서 임신했을 때 간접 흡연으로 사촌동생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이후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저희 가족 전부 담배를 좋아하지 않는 편입니다. 피우는 사람도 없고요. 그래도 담배는 혐오하지만 피우는 사람에게 피우지 말라 강요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복도식 아파트로 이사 후 아래층에서 담배 냄새가 올라오더군요. 처음엔 그러다 말겠지. 위층에 사람이 없는 줄 알고 피우는 거겠지 하고 참았습니다. 한 3달쯤 지났을까요? 명백히 사람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래층에서 계속 담배 냄새가 올라오더군요.
결국 참고 참다 엄마의 남친께서 관리 사무실에 항의했습니다. 하루 종일 아침 식사 때마다 저녁에 돌아오고 나서도 어디서 피우는 건지 베란다 쪽 거실, 복도 쪽 제방, 심지어 화장실까지 담배 냄새가 진동한다고요. 그런데 관리사무소 측은 어쩔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라더군요. 또 집안에서 피우는 건 경비실에서 어찌 말할 수 없다더군요. 저도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배려해드리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담배 냄새를 맡는 건 여전히 불쾌합니다. 또 그렇게 거동도 불편하신 분이 몸에 좋지도 않은 담배를 하루 종일 물고 사는 게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백수 생활을 하니 알게 된 게 아침 8시부터 1시간마다 피우시더군요. 피우는 사람보다 간접 흡연 당하는 사람이 더 건강이 안 좋아진다는 건 증명된 사실인데 제가 왜 이해해줘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쯤 되니 제 건강 악화가 저 담배 때문은 아니었는지 의심되기도 합니다. 저희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도 혹시 간접 흡연에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하나 배려해주다 보면 너도 나도 담배를 베란다에서 피우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옆집 고등학생이 아래층에서 담배를 피우고 올라오는 걸 목격하기도 했으니 더 불신만 생깁니다. 그래도 짜증나도 참고 있었는데 더워서 베란다 문을 열고 잤더니 새벽 6시 반부터 거실을 가득 채운 담배 냄새에 숨이 막혀 깨서 더 열받네요. 제가 너무 속이 좁은 건가요? 아니요.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흡연자긴 한데 나름대로 제가 만든 원칙이 하나 있거든요. 일단 걸어가면서 피지 않는다. 그리고 담배를 피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불편함을 감수를 해야 됩니다. 이제 방송실에, 이제 편집실에서는 담배를 피우는데요, 이게 밖으로 이렇게 잘 배출되게끔 장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층이나 이런 데서 담배 냄새가 나게는 안 해요. 일반 담배를 피울 때 제가, 집에서 이제 나와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면요, 굉장히 멀리 가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까지 걸어가는 데 한 3, 4분 걸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피우고 돌아오는 경우는 있는데 끊는 게 최선이겠지만 이런 경우는 진짜 거동이 불편하신 할아버지라고 해도 정말 죽을 맛일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어떤 현명한 방법을 한번 찾아봐요. 빨리. 이거는 저도 고민이거든요. 예, 여름이 되니까 문을 다 열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빌라인데 어디에서 막 이렇게 뭔가 담배 냄새가 와요. 그래서 막 내다보면은 또 사람은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이게 항상 고민이었는데 두 분이 알려주세요. 이제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금연 아파트로 지정을 받아서 이제 주민들이 뭐 빌라나 작은 공동체들도 그런 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러면은 뭐 거동이 좀 불편하시던 뭐 할아버님한테는 죄송하고 뭐 이럴 수는 있지만 아파트 자기 집에서 사실은 담배 피는 것도 안 되거든요. 담배 냄새 밖으로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워야 되니까. 특히 화장실 문제가 많죠. 네, 그죠. 어차피 냄새는 다 올라오게 돼 있어요. 자기 집에서 피든 어떻게 하든. 진짜 뭐 특별한 어떤 뭐 이런 시설을 갖추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이제 공동 생활을 하신다고 하면 공동주택 단지에 산다고 하면 뭐 단지에서 아직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은 사실은 여기 뭐 경비실이나 이런 말씀도 맞긴 한데 그렇게 단체적으로 뭐 굳이 해결책을 찾는다면 이제 뭐 근본적인 방법은 그거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민자 대표회의. 좀 야박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담배 연기로 남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 벌칙이 가해야 된다고 생각해. 물론 뭐 과태료 뭐 10만 원 뭐 이런 게 있긴 하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하지만 이게 할아버지는 담배를 끊으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굳이 말하자면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도 말 못하고 끙끙 앓고 삶의 질을 엄청 떨어뜨리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할아버지는 담배를 끊으시는 게 맞고 못 끊으신다고 하면 법적인 제재를 받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다른 자원을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남한테 해를 주는 것 마치 전단지를 알리는 탈북단체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신들의 뭔가 이득을 얻고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니까. 그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에서 그러니까 일정하게 그 광고를 하면 되죠. 저희도 가끔 그런 거를 방송을 해주시거든요. 담배 냄새 때문에 불편해하는 이웃들이 있으니까 자제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러한 경고사항 같은 것을 좀 규칙적으로 좀 하는 것도
뭐 당장에 큰 효과는 없다고 하더라도 조금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나마 방법이 하나 있긴 있는데 환풍기를 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 연기가 이렇게 모락모락 올라가서 이렇게 퍼지는 거 말고 환풍기를 달아놓으면 있잖아요. 멀리 공기중으로 퍼져버리기 때문에 냄새는 사실 안 나거든요. 그나마 방법은 그것밖에 없는데 이 할아버지가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 거는 진짜 너무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하는 사람 입장에 미쳐버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담배 피는 사람도요. 남의 담배 연기 싫거든요. 집 밖에 나와서 피시는 분들도 집안에서 못 피게 하니까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 집안에서 피해를 안 받게 하려다 보니까 다른 여러 집안에 피해를 주니까 이거는 아직 뭐 법적으로 대체를 할 수 있거나 이런 방안이 없긴 한데 뭔가 공고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건 이제 국민의 의식이 높아져야 될 부분도 네, 있어요. 맞습니다. 집안에서 피지 말라 그러니까 저 복도에 나가서 피면 그 연기는 자기 집에는 안 들어오는데 남한테 들어오는 거 똑같은 행위고 불편하더라도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한적한 곳에 사람이 없는 곳에 피고 들어오는 이 불편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은 고동이 불편하신 분 이분 또 다른 경우지만 아파트 옥상 같은데 흡연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흡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금 엄청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옥상 같은 데가 개방돼 가지고 담배 필 수 있게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나쁘게 보면 나쁠 수 있는데 좋게 보면 딱 지정해 주면 잘해요. 한국 시민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파트 내에서 담배 필 수 있는 곳은 옥상이다라고 정해놓고 담배 필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주면 그 밖에서 벗어난 행위는 다 굉장히 불법적인 걸로 인식하는 어떤 의식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방법도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옥상에서 피미는 것은 사실 웬만한 사람들은 피해를 안 주는 거긴 하죠. 다만 대기오염은 될 수 있겠죠. 네. 뭐 그렇게 따지면 자동차도 못 움직일 걸 테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아니면 금연하실 수 있도록 할아버님을 좀 병원으로. 아, 근데 이 할아버지는 참 진짜 맨패시다. 어른들이 이런 걸 꼰대라고 하는 거예요. 대충 집에 앉아갖고 보면은 남들이 피해본다는 이야기를 부단히 하면요. 담배 10개 필 거 5개 피고 그렇게 되거든요. 경비실 분들이 열심히 움직이셔야지 그럼 법적인 무슨 처분할 수 없다면 계속 초인종 누르고 인터폰 하는 거예요. 뭐 하시냐고 지금. 네. 그러다 보면 덜 피겠죠. 아이, 담배 피는 제가 죄송하다. 끊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이 일을 하는 동안은 담배를 피울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그 담배와 편집을 뭐 해오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한번 해봤거든요. 몇 번. 이거 방송하면서도 일이 안 돼. 아무튼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분명히 댓글이 그렇게 달리겠죠. 그래도 끊으셔야 돼요, 분하님. 예, 알겠습니다. 자, 새날 한나인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108번 내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번 주 방송 마치고 새날 한나인은 다음 주 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